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어제 여러분들의 심장을 쿵하게 했던 대통령이 정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단독을 전부 다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뭐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안으로 가자는 게 의중이 맞았던 거야?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야,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무슨 정부? 국민주권 정부. 검찰개혁을 통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누가 뭐라 하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총장으로 할 것인지 또 검사 전원 면직한 후에 재임용할 것인지 수사 기소 분리와는 사실 좀 관련이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질과 조금 떨어진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기묘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괜히 이런 걸로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결국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꼬투리 잡히지 맙시다. 정부안이 입법 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안입니다. 요거는 또 바로 잡아줬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청와대에서 나간 것처럼 이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안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에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집권 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여기 뭐예요? 검찰개혁 1호 공약 기억하시죠? 국민주권의 검찰개혁이라고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누군가의 선명성, like this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강조해드려요.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검찰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촥촥촥촥 개혁해야 되는데 작은 거 명칭보다는 큰 거 위주로 샥샥샥샥 하자. 자,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그러니까 검찰을 전부 사직시키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다시 임용 절차를 행정 절차를 하나 더 걸칠 건가 말 건가 이 얘기죠. 사조직화 주장 등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 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 사무총 책임자로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에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 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염원 국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에 있어서 이로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세월이 지나고 세력 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할 수 있는 개혁은 열심히 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악용되기 어려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번 개혁을 하면 이번에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악용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누구의 눈높이? Like this,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 덮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게 꼬집었죠.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 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 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어요? 2월 달까지는 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6월 전까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꼭 하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아래 기사 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어제 여러분들의 심장을 쿵하게 했던 이런 기사들이 여러 가지가 났는데 초선 만찬을 하고 왔는데 수사권 박탈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대통령이 정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뭐 조중동 뭐 어디가 가릴 것도 없어요. 모두가 갑자기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단독을 전부 다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뭐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안으로 가자는 게 의중이 맞았던 거야?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야, 정부안이란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서 언제든지 또한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또 초선 만찬 중에 같이 나온 기사들이 있죠. 초선 의원 만난 이 대통령, 검사가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냐. 이걸 합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야, 검사가 왜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냐. 나쁜 놈 아니지 않냐. 그리고 수사권도 박탈했는데 뭐가 문제냐. 정부안 통과시켜달라. 사람들 눈엔 이렇게 읽혔죠. 그러나 이 둘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 전원을 해임했다가 마치 간 보면서 중수청 공수청에 다시 임용해 줄까? 이러한 전원 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서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 개혁은 내용을 잘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일부를 떼어내서 말을 바꿔낸 거다. 그래서 정부안 당부 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요거를 리트윗을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고.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뭐예요? 검찰개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깜짝 놀라고 막 눈 뒤집히고 머리털 빠지고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 걱정은 기우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국민 주권 정부를 계속 강조하면서 분리되는 거고 계속 수정 가능하다 강조하고 보안 수사가 허용이 아니라 보안 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 말로 드리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근데 2차에 뜨거운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1차까지 이미 미리 뜨거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1, 2차를 합쳐서 할까? 아니면 원래대로 1, 2차를 구분해서 할까? 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합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1차는 1차대로 정리하고 2차의 본격 쟁점들을 다루는 것으로 그대로 가려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보안 수사 허용 여부는 이제 조직법 다음으로 요거에 대해서 할 때 하는데 이것 또한 남용할 만한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이것 또한 충분히 논의를 하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앞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1차는 수정 가능하다. 나는 정부안으로 가자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자꾸 내 말을 비틀지 말아라. 요거예요. 2차도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다. 이해되셨죠? 이게 1차, 2차가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지난번 저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헷갈려요? 저조차도 헷갈렸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다가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보시면 한참 전에 썼던 글이죠. 헷갈려선 안 된다. 나도 헷갈리지만
정신줄 부여잡고 생각해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정부 안으로 하라고 한 적도, 공소청법을 검찰들의 놀이터라고 만들려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항상 쉽고 직설적인 화법을 쓰던 대통령의 SNS가 장문의 모호한 여의도식 화법으로 바뀌었다. 국민이 아닌 일부 특정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메시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대통령의 일부 의견을 마치 전체 의중처럼 포장하고 설파하며 자신의 입지를 추켜 세우는 야망을 호도하는 자 누구인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대호 씨, 근데 저는 정말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기대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돼 있어서 그래요. 분명 같은 내용인데 대통령이 여당 내 강경파의 정면으로 반박을 했대. 저 글을 보면 여당 내 강경파에다가 반박한 거예요? 아니죠. 청와대 관계자, 검찰개혁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에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었다. 실질적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자는 게 대통령의 의중. 근데 이와 비슷한 글을 쓰신 분이 계신데, 자 보세요. 결국 또 대통령이 정리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지정한 후에 집권 여당의 지원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부디. 메시지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와 약간 비슷한 방향으로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있었던 거 뭐 있었죠? 자, 김남희 의원이 올린 건데, 대통령님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 많이 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국민들 마음이 정말 날카롭다는 이야기. 마음이 날카롭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지금 며칠 동안 고생했어, 안 그래요? 근데 그 밑에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개혁은 몰아세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난 저 사람들 말 못 믿겠어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이게 계속 잡혀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은 또 뭐라고 올리시냐? 대통령님께서 다시 한번 중요한 원칙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경찰 견제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아까 글에 경찰 견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풀 워딩 읽어드렸는데 경찰 견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이죠. 경찰 등의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 일부러 봐주는 거,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라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해요? 경찰 견제라고 인식하기는 어렵죠. 검찰이든 경찰이든 기소를 안 하거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시키면 잘못된 거지, 나쁜 거지, 범죄 혐의가 가득한 사람을. 그것도 규제하는 걸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어떻게 경찰을 견제한다라고 읽힐 수가 있겠어요? 이해하셨죠? 검찰들이 보안수사권 얘기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경찰이 덮은 사건을 검찰이 보안수사해서 메꾼 것도 있지 않냐라고 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없게끔 그것도 잘 살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바로 고압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정부안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영장 청구 자판기, 기소 자판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검사가 현장에서 너무나 멀어지게 되면 그냥 판사예요. 아니, 그래 제가 좀 얘기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통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지껏 뭐 하다가 정부 안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마치 검찰을 옹호하는 듯 하면서 니네가 뭘 알아, 이런 고압적인 태도가 여러 곳에서 보이거든요. 물론 그런 의도를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 관점에서 글을 읽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X 글도 되게 모호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갖고 잠깐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였죠. 또 뭐가 있어요? 오늘 있었던 2차 토론회는 어땠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근데 저는 사실은 감사한 것과 별도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회의적인 입장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토론회에도 제가 나와가지고 발제자로서 이제 기능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지금 중수청의 설계 방안과 관련해서 이거 그 조직 이원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문단과 추진단 차원에서 이제 뭐 결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직 이원화를 하시는 걸로 또 그렇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자문단에 있었던 어떤 그 성향 있는 그 6분의 위원님들이 다 나가셔가지고 언론 카메라 앞에 서서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 반민주적인 태도 아닌가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수기를 거쳐서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민주당에 달려가셔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긴급 토론회는 지금 여기 계시는 발제자와 토론자 두 분도 같이 나가셨는데, 저 나가신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나가시는 건 뭐라고 하지? 아니, 부른 입장에서 왜 그 한쪽 편에 서는 분들만 부르나요? 저는 왜 안 불러주시나요? 다른 입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토론회가 아니라 그냥 발제 대회인 겁니다. 그런 의미 없는 긴급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결론 바꿨잖아요. 결론 바꾸면서 그쪽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입법부에서 어차피 통과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 의사가 존중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추진단을 여기다가 왜 행정부에다가 놓나요? 입법부에다가 놓지? 저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별다른 기대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최근에 그 자문위원장님 그 사직하셨잖아요. 사임하셨잖아요. 그분이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다가 사임하셨는데, 민변 차장 출신이, 사무 차장 출신이신데 그런 분이 사임할 정도의 상황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자문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지난번에 중수청 그 설계 방안보다도 이번에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제가 다 아시겠지만 그때 그것도 결국은 입법부의 의사대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그때처럼 그런 문제가 밖으로 돌출되는 게 싫으면 그냥 내부적으로 그럼 서로 간에 조율해서 입법부의 의사대로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 기대가 없는데, 근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여기 계시는 전문가님들과 기자님들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뭐가 맞는지는 최소한 아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제가 이 내용들은 사실 저번에 저 불러주셨을 때 제가 다시는 안 불러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판사가 공판 중심주의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만나는데 왜 검사는 귀는 닫고 눈으로만 기록을 보게 하느냐. 이게 저는 이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추권의 행사는 그 정확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저는 발제자분이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놀랐는데, 기록만으로 오히려 판단해야 된다 이러시는데, 그거는 직접 심증을 크게 저해하는 문제인 거죠. 사람이라면, 아니 이 경찰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영장을 갖고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그 경찰은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을 얘기하게 돼 있고, 뭐 하나라도 더 유리하게 기록에 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직접 심증주의를 하는 것이고 공판 중심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남용 방지책, 이거는 보안수사 남용 방지책은 내부 통제를 통해서 충분하다.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의 실태 문제점, 보안수사 요구 이게 지금 제대로 정상 작동하는 건가요? 그리고 임의적인 협조를 토대로 하는 수사 요구, 이거는 예전에 미 군정청 때 해봤던 거예요. 해봤었는데 그때 경찰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뢰를 받고 안 받고는 자유요. 의뢰를 받고도 그 취지대로 하지 않는 것도 임의다. 이렇게 해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수사 지휘권 확립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패한 제도를, 그리고 지금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까지도 실패를 하고 있고, 이걸 갖고 이거 원툴로 가라?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주장인 거죠.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제도의 실무적인 문제점을 보면, 이거 보안수사 요구가 제대로 굴러가려면은 최소한 여러 차례의 보안수사 요구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보안수사 요구라는 건 한 번에 쭈르륵 한 바닥을 다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건 이전 수사 단계를 토대로 해서 다음 수사 단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권이 왜 필요한지, 검찰 개혁이 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조금 가셨나요? 이게 지금 그 앞에 있는 1차 토론도 상위 포식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게 굉장히 이상하다, 거부스럽다 말씀드렸는데, 2차 토론도 어때요? 여러 번 우리가 본 것도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교착되다 보니까 거부감이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반대로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검사의 보안수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안수사 요구만을 통해 거의 대부분
경찰이 수행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수사 실무에서 사소한 종이 복사하고 몇 부 가져다 달라 하는 것도 다 시킵니다. 예.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라고 해서 내부 보고서가 있는데 결론이 바뀔 때는 그냥 검찰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내부 서류조차도 변경하라고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개인 수사관은 보안 수사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높으신 검사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개개인의 수사관은 거의 없습니다. 예, 지금도 아주 위력적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위와 같이 수사 실무는 매우 고된 업무인데 매일같이 쏟아지는 서민 사건의 검사가 직접 귀찮은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 일은 통계적으로 뭐 개개 사례 중에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보안 수사 사례를 당길 수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개별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현재 검사가 행하는 송치 이후 원점 수사 작업은 전권 경찰이 수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제가 단언하건대 송치 이후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여도 특별히 변할 건 없습니다. 조금만 인력을 더 주시면 얼마든지 보안 수사 요구 처리할 수 있어요. 뭐 마치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솔직히 제가 볼 땐 약간 공갈포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예. 이의 신청 사건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불송치했을 경우에 검찰로 자동적으로 법정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러면 이걸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실무적으로 정말 희박합니다. 저는 아예 본 적도 거의 없을 정도로 희박하고요. 심지어 이의 신청서를 읽지도 않고 이의 신청서를 읽고 사유를 판단해서 해달라고 보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 검찰은 결국 피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직접 보안 수사권이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의 검찰은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조차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게 팩트고 현실입니다. 예. 이제 그럼 검사의 진위를 좀 정리하면 이제 결론은 스스로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24년에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직접 보안 수사는 등한시하고 특수 수사에 몰두한 나머지 오히려 수사권 개혁 이후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 직접 보안 수사는커녕 보안 수사 요구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책임하고 책임감 없이 처리해왔고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이의 제기한 사건마저 경찰에 다시 돌려보냈고 아울러 실제 수행한 직접 보안 수사도 제대로 된 기본적인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는 걸 감안하면 사실 조직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수사 권한과 인력 조직을 보존하는 데 있는가 의심이 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실제로 적당한 시기에 검찰청법만 일부 개정하면 최소한의 인력 예산 추가만으로 수사권 원복이 가능하다는 점은 각계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은 그 본질은 통제받지 않는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독점적 영장 청구권 기소권과 결합해 남용 내용이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 실무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경험한 바 첫 번째로는 검찰 출신인 그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과 반대로 경찰에다가 인력과 예산을 조금만 배정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경험을 토대로 검찰이 언제 자기들이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했냐. 다 밑에 사람들이 했지. 실제로 그러면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해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본인들은 정작 쳐다도 보지 않는 사건들이고 밑에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마치 오늘날 정의의 사도처럼 보안 수사권을 주장하는 게 납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보니까 어때요? 가지 않죠.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저쪽 사람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아버리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는 못하겠고 어디서 굴러먹다가 나와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이게 대통령의 뜻이 맞아? 그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게끔 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도 보면 믿기 조금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경고등이 울리는 거예요. 경고등이. 그래서 직접 글을 쓴 겁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남용 가능성 등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하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뜻이라고 하면서 프레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던 최혁진 무소속 의원, 검찰개혁 힘을 모아 완성해야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분명하면서도 화합의 메시지를 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그동안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개혁안을 만들어가자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다시 한번 같은 취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저 또한 대통령님께서 제시하신 방향 속에서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고, 박은정 의원은 이제 수사 개시권은 폐지는 수사권 폐지가 아닙니다. 보안 수사권을 가진다면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이러한 부분도 바꿔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김어준 경공구독 취소하기 캠페인 하면서 겸손공장 보이콧 중인 시기입니다. 우리 현명한 조상호 변호사님 절대 그곳에 나가면 안 됩니다. 속상합니다. 오늘 이후로 부디 나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글을 막 보내는 거야 얘네들이. 제가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게 김원준 방송 나가지 말자가 4일 전에 장인수 기자의 방송이 화제가 돼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몇몇 매체에서 이거를 이미 준비하고 계속 방송으로 깔고 있었다. 그 부분은 오늘 거 방송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야기 됐었던 수사 개시 통보 부분이, 그리고 특사경 지휘,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거 상하관계 독소조항 삭제한다. 실제로 변경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런 가운데 도대체 그 검찰 같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 돈가스 변호사님이 예전에 너무 비유를 잘 해주셔서 가져와 봤어요. 개혁이 산으로 가는 진짜 이유. 저는 대학에서 헌법행정법을 가르치니까 행정조직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일반 행정조직에서 예컨대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만들어지면서 산자부에 있던 에너지 부처 공무원들이 일로 옮겨와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 중수청 둘 필요 없이 국가수사본부에 그전에 수사 인력이 들어오면 되는 게 저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대한민국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원자력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한테 우리의 방침은 원자력을 안 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실래요? 이렇게 나오면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기존의 제도를 해체하고 기소와 그 수사가 분리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온 게 원자력인데 우리의 방향은 원자력을 안 쓰는 방향, 재생에너지예요. 자, 재생에너지 어떻게 쓸지 논의해 주세요라고 모아놨더니 다 원자력 전문가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 개혁. 비유를 너무 잘해줬어요, 우리 돈가스 변호사님. 제가 지금 별명 아니에요. 본인을 소개하실 때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다 형사소송법, 원자력 전문가들만 모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저렇게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같은 분이 나오죠. 김민석 국무총리 엊그제 동지들 내부의 잘못도 피하지 말고 제때 바로잡자, 김어준 겨냥하면서 정부를 성공시키고 곧 돌아가겠다, 이러한 당권 복귀에 대한 암시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트럼프가 한국 너네도 관세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16개 국가를 암시했더니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시켰어요 하고 벤스 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고 왔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요. 그래서 참 신기한 기사가 났는데, 만났을 때는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20분 정도 했다고 해요. 통역 없이. 근데 만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너네 이란에도 항공모함 보내. 그런데 조중동에서 재미있는 보도를 하나 썼는데, 김민석 총리 20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면담을 주선한 사람이 있다. 바로 트럼프의 영적 멘토다. 홀라 화이트 목사인데 누가 소개시켜줬냐?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등 국내 교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서 연결이 된 것 같다라는 기사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세이브 코리아, 윤어게인 집회, 소년보 목사와 통일교, 한학자 등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예요? 김민석 국무총리님 나오셨는데 제가 정치인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신길교회 안수집사님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최근에 미국도 다녀오셨는데 한미관계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달라고 우리 한번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뭐야 이 기사가 그냥 쓴 기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과 관련된 대화를 20여 분간 했다. 그리고 나서 이란에 너네도 군함 보내라는 게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요 글을 또 올리셨는데 총리의 외교 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 육성 훈련으로 해석한 언론도 있더군요. 뭐 뉴스공장이죠. 사실 왜곡과 정치 과잉의 비논리, 비윤리 등의 앞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권한과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맞고 대미연안에도 적극 임하라고 하신 건 또 맞지만 외교 경험을 쌓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 더구나 이 모든 것을 차기주주 육성 일환으로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공상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 소설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은 무협 지공장이 아닙니다라고 글을 썼어요. 지금 갔다 하면 뭐가 터지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러 간 건데 이것까지는 뭐라 하지 말자. 이 마음이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평소에 저하고 뭐 이렇게 안 좋게 보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러 갔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자. 그 결과를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게 김민석 총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당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니까 이 모든 게 그런 시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꾸 오해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 그것은 앞으로 당권 경제 이런 걸 다 떠나서 되게 위험한 행보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까 낮에 주말간에 국회에서 열렸던 일요일 날 뉴 이재명 행사에 대해서 다루는 곳이 몇 곳 없더군요. 민주당 내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한 그리움을 정치병자처럼 표현하는 그런 행사가 열렸는데 오히려 거기서 제재하지 않고 같이 하고 있는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고 그거를 보고도 국회 안에서 버젓이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찾아보니까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현주 의원이 뉴 이재명을 논하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걸 발판 삼아서 나아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제가 비판을 했지만 오후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행사를 분석하기 시작했어. 저 사람 저 본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들어왔냐? 국민의힘 출신 당원들이 이렇게 해서 입당식을 했다. 이게 이제 뉴 이재명이다. 그래서 아니 왜 뭐라 하진 않고 같이 자리를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리고 또 타자들이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한번 그런 보도가 좀 있었고요. 거기에서도 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갤러리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가 뉴 이재명 현상을 바라보건대 좀 이런 느낌이 있었다. 직접 이야기하죠. DC 이재명 갤러리를 운영한다. 나 또한 당사자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 이재명 지지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정상인이에요. 그냥 정상인입니다. 뉴 이재명의 마음을 가져오고 싶다면 정상적인 정치를 하면 됩니다. 저게 이제 제가 중간에 생략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채 없고 그리움 없고 그런 정치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뉴 이재명은 저런 사람들을 지지할 수 없고 뭐 이현주, 한준호, 뭐 강덕구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들리더라고. 보이더라고. 세 가지만 빠르게 얘기하고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석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말로 때우는 시대가 지났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구가 안 되고 말만 세잖아요. 그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을 어기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뉴 이재명으로 가면 이제 누가 지지자로 들어와야 되냐면요, 2030 세대들을 뭐 극우화됐다 이런 소리 하면은 큰일 나는 거고요. 그분들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도 보수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로는 앞에 중도자를 띄겠습니다. 보수까지도 다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진짜 보수가 들어왔죠? 진짜 보수가 들어왔어. 근데 이것까지 보고 마무리 멘트 드릴게요.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20대 30대 분들이에요. 뉴 이재명이라는 말이 지금 오용되고 있다. 식자층에서나 언론에서 좋은 의미로 쓰면 이재명 정권의 지지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걸로 쓰고 있는데, 실제 지금 온라인 공간이나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뉴 이재명인데 내가 대통령을 지킨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그 단어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로 지금 새로 합류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아니다. 예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아니면은 이찍이었는데 아닌 척하면서 들어온 경우가 많지. 내 주변에 원래 정치에 1도 관심이 없고 대통령 뭐 싫어한다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주식 오르고 뭐 생리대값 낮추고 공산품 매점 매석 같은 거 독과점 막 대통령이 지적해가지고 시정하고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일 잘한다고 하면서 지지자 된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을 지금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뉴 이재명이 뭔지도 모른다. 아예 그 단어 자체를 모른다. 그러니까 사기치지 마라. 그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맞는 말 같아요. 진짜 지지자분들이. 저기 뭐야, 보여드린 친구들이 정말 다 그런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뉴 이재명 행사를 통해서 등장인물들이 화면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제보가 쏟아집니다.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누구 의원 모임 때 가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무슨 유튜브 채널 주인이에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오해받을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 하나 해드리자면, 도대체 왜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자꾸 뉴 이재명을 밀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여기서 방금 최강욱 의원님의 발언을 좀 이어서 가보자면, 제가 들은 거는 원래 외연 확장 전략이라고 이번 지선에서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파일을 늘리려고, 말 그대로 운동장을 넓게 쓰려고 새로운 지지층이 생겼다라고 하는 뉴 이재명이 있는데, 이것도 검찰 개혁과 마찬가지로 비틀은 거예요. 원래는 진짜 지금 새로 들어온 지지층, 보수였던 사람들도 이재명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뉴 이재명이라는 열풍을 통해서 파일을 확 끌어다 오는 그러한 구상들이 있었는데 이걸 비틀은 거야. 뭘로? 1인 1표제 반대하고 합당 반대하고 정청래 지도부와 조국혁신당 싫어하고 김어준과 뭐 어쩌고저쩌고 유시민을 무너뜨리고 싶은, 그리고 초코 총리를 응원하는 뉴 이재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주변에 뉴 이재명이라고 불릴 만한 새로운 애들 많이 지금 관심 갖고 있다. 진짜 지금 새로 관심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대로라면 진짜 이제 선거 앞두고서 야 큰일 났습니다. 지지율이 막 장난 아니에요. 뉴 이재명 현상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 근데 갑자기 눈 반 뒤집어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의 몸속에 각인된 DNA가 발동을 하지. 니들이 리박이지 무슨 뉴 이재명이야. 요렇게 되면서 원래 있었던 그 전략이 완전히 지금 또 깨져버렸어. 합당 때와 똑같이 대통령님은 합당 의중이 맞는 것 같다는데 어떡하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 아예 몰라. 야 우리 국민의힘 있던 애들 다 모아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대우 씨? 여러분 하던 대로 하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직감이 저는 엄청 무시 못한다 그래. 왜? 단순한 직감이 아니고 그동안 오랜 세월 쌓아온 데이터가 있잖아. 이 DNA가 탁탁탁탁탁탁 각인돼 있다고. 어머 저거는 수박 데이터. 어머 저거는 리박 데이터. 이게 쫙쫙쫙 나온다고. 어머 저거는 나중에 등에 칼 꽂을 놈. 그 DNA를 각인된 거를 믿으세요. 이해하셨죠?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